외부 활동을 하면 하는 족족이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줄이려고 하죠. 이게 사회를 역동적이지 않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탄생하는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엠브랜드 트렌드 조축의 윤덕하입니다. 오늘은 수저 관련된 얘기를 수저가 없네?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 수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감독님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플라스틱이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밥 먹다가 얘기 들었는데 금수저시더라고. 부럽습니다, 감독님. 근데 요새 이제 금수저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작년 한 9월, 10월에 유행했던 그 흑백 요리사도 계급전쟁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했는데 요새 서바이벌이나 경쟁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대체로 다 뭐 계급전쟁 이런 부제목을 붙이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 자수성가형 부자를 다룬 컨텐츠가 그 이후에 자주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회기, 빙의, 환생 이거에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자수성가형 부자를 다룬 컨텐츠가 지금 인기가 없었는데 70년대 80년대 이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드라마는 바닥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성공을 하는 이런 영화였는데 그런 드라마가 히트하는 거랑은 지금 대비되는 현상이죠. 이태원 클라스도 이 중간에 보면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그냥 맨땅 헤딩하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뭔가 투자를 해갖고 이게 자본이 있어. 요런 드라마가 흥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저 계급론에 대한 조사들을 해봤습니다. 이 용어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78.8%. 10명이 10명이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저 계급론에 공감하는 사람도 30대가 제일 높고 사회생활 나오다 보니까 이 벽에 막히는데 그게 다 집안 좋고 뭐 이런 좋은 애들한테 뭔가 막힌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흑수저, 금수저의 수저 계급론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되게 자연스러워졌다. 되게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높아요. 이 4050, 60 이상은 그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조사를 보면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금수저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요. 상위 한 4-5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유가 있는, 자신감이 있는, 세련돼, 능력 많은 긍정적 이미지가 훨씬 더 높고 흑수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아요. 악착 같은 피해의식이 많은, 자신감 없는, 남 탓하는. 상위로 보면 긍부정이 섞여 있긴 한데 상위에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흑수저에 해당한다고 자기 평가를 했던 이 사람들이 압도적 비율로 이 계급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91.4%. 이거 되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거나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역동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계급의 선을 그냥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발선이 뭘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게 굉장히 높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인정할 자세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받은 게 부족하면 자립하기 어렵다. 흑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 상승이 어렵다는 체면 의식이 높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죠.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이게 바로 저출생과 연결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자식을 안 낳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편이 낫다. 이건 낮아요. 흑수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출생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죠. 저출생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비관적이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돼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자기 보고식으로 평가한 걸 보면 자기가 흑수저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이 중하층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낮고, 그 다음이 중간층, 그 다음에 중상층 이상.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이 스스로 자존감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자연스럽게. 이게 거의 비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자존감이 낮으면 사회 활동 자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면 하는 족족이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줄이려고 하죠. 이게 사회를 역동적이지 않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탄생하는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 자존감
낮은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사람들이 뭘 바꾸려고 하냐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원형적 사고라는 거예요. 2025 트렌드 모니터에도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한 트렌드로 다루고 있었는데 스페인까지 날아갔는데 빵이 딱 떨어지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머 새로 구워진 스콘을 내가 처음 받는 사람이네? 완전 럭키비키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의외로 긍정적 마인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패턴만 따갖고 이 아이템만 소비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배경에서 왜 생각을 바꾸려고 하냐? 왜냐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단 말이야. 요것도 같이 이해하셔야 이 아이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요걸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여기 어디 있냐면 이게 불평등에 있거든요. 경제적 양극화를 촉발하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는데 요거는 지니계수로 측정이 돼요. 지니계수가 뭐냐? 불평등 지수라고 통상 알고 있는데 0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 0과 1 사이에 0.몇 이렇게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데 중국이 뭐 대단히 불평등이 높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마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보면 중국 사회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한데 이것도 다 지니계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한간에 이제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생각보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지니계수예요. 근데 그 지니계수는 뭐냐면 소득 지니계수예요. 소득은 0.35가 이렇게 돼요. 지금 OECD 평균에서 되게 낮은 거예요. 불평등이 높지 않은 거죠. 이걸 근거로 한국이 생각보다 불평등이 높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과도하게 평등의식에 젖어가지고 부자들 공격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통계치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보정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소득에서의 불평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산 불평등 있죠. 내가 집과 땅과 또는 뭐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한 2021년도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0.6입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통계 데이터를 보면 2018년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 그 시기부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어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산 불평등은 대단히 심각하고 사실은 이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산 불평등. 자,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냐? 요걸 전망하는데 되게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새로운 번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책이 1897년에 나온 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개념이 이 과시적 소비라는 거거든요. 소비가 상품이나 재화, 예를 들어 생산물 이거를 소비할 때 여기서 효용 있잖아요. 펜은 쓸 때, 밥은 먹을 때 뭐 이런 식의 효용을 주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들은 그렇게 그거 효용을 얻으려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과시하려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무슨 얘기냐 하고 있냐면 유한 계급론이잖아요. 계급에 대한 책이에요. 상류, 중류, 하류 계급을 나눠놔요. 그래서 하류 계층은 중류를 모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중류는 상류의 문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상류층은 그 아래층과의 차별화 욕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이 돈다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사회를 안정화하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랑 차별화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칼 막스의 이론 있잖아요. 칼 막스 이론은 자본가하고 노동자이라는 계급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적대적 대립이 한쪽을 파괴하거나 전복하는 형태로 집권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상류, 중류, 하류의 모방 욕구와 차별화 욕구가 순환적으로 돌면서 사회가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실 보면은 자본가들이 뭘 하냐, 노동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가장 근본적 욕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는 책들이 자본가들한테 지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 논리가 합해지면서 사실 성실함을 굉장히 신성시하던 시대에 이 논리를 던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이 전제로 보면 일단 모방 욕구가 가능하고 계층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사회가 역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프레임으로 지금 보죠. 지금 계급을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착화되죠. 역동적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계급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 스트레스를 내재화하면서 불안정성을 점점 더
강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부정적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표출될 때는 되게 더 공격적인 에너지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전망은 좀 어려운데 이 불평등 문제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라, 이렇게 화수를 던지긴 좀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당장 해결해야 되는 사회 문제에 가까운데 요거를 꼭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뭐 대행사도 있고 개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대중이나 시민사회가 일상적으로 계급을 고착하면서 좌절과 부정적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는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 유행했던 돈자랑이나 플렉스 같은 것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큰 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